안녕하세요. 베이비네임스의 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대전에 있는 뿌리공원에 나와 있는데요. 사람에게 뿌리란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에게 뿌리가 이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원이 뿌리공원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요, 바로 성씨에 대한 유래와 연원에 대한 조형물들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뿌리공원이라 했습니다. 아주 잘 지은 이름 같고요. 오늘은 한 사람에게 뿌리, 그 이름의 연원과 시작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선조들은 이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맑고요. 뒤에는 매화 향기가 이곳까지 번져오고 있습니다. 인격의 향기가 바람을 거슬러 천리를 간다, 그런 말이 있듯이요. 사람의 향기는, 사람의 이름은 역사를 넘어서 기록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근본 뿌리에 대해서 오늘 이 뿌리공원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예, 길이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조형물은 상공 마씨에 유래해가지고 한국에 살고 있는 마씨는 정유재란 때 명나라 원군의 제독 마귀 장군의 후손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성주 강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남양 홍씨 종탑, 남양 홍씨는 종탑을 만들어 놨네요. 어떤 삼각뿔 원형, 그 다음에 사각 기둥, 굉장히 조형적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봄날인데 산수유가 피었습니다. 예, 굉장히 산수유가 피었네요. 예. 여기에는 해주 최씨의 유래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해주 최씨는 고려시대부터 학자와 공신이 많은 고려 1의 명문거적이며 시조는 해주 목민관으로 선정을 베푸신 학자로 명망이 높았던 최온이시고 대대로 해주에 살아온 본관이 해주이다. 조선시대하고 고려시대하고의 이름의 차이를 보면 고려시대만 해도 두 글자 이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안양, 여기에 나오는 최온, 보통 두 글자 이름을 많이 썼는데, 조선시대 와서 세 글자 이름이 많이 쓰이게 되는 이유는 이제 항렬자를 사용하면서 항렬자가 한 글자가 들어가면서 한 글자를 더 받아야 되는 현상에서 성과 명이 두 글자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두 글자 이름이 굉장히 많았고, 조선시대 오면서 세 글자 이름으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해동공자 문헌공 최충 선조가 두 아들에게 훈기한 시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내가 두 아들에게 훈계하며 우리 집안에 보배를 주려 한다. 청렴, 검소함을 몸에 깊이 새기고 학문으로 한 몸을 장식하여라. 가문을 이어 나라의 보배가 되고 대대로 나라의 참 신하가 되어라. 허영과 사치를 본뜨지 말아라. 꽃피는 것이 봄 한철뿐이다. 집안 대대로 자랑할 물건은 없으나 값진 보배만은 가지고 전해왔다. 학문은 수놓은 비단이 되고 덕행은 바로 고상한 인품이다. 오늘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을 부디 뒷날에 잊지 말아라. 그러면 나라에 귀히 쓰이게 되며 대대로 더욱 번영하리라. 예, 한 집안의 번영을 위한 그런 소망을 담아서 두 아들에게 시를 남겼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는 학문, 하나는 검소함. 이 두 가지 덕행을 잘 갖추면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당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네요. 여기는 초계 주씨, 태양의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조형물 앞에는 번호가 있어서 조형물의 위치와 의미를 지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들어오기 전에 확인하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와서 좀 생경한데 굉장히 아름답고 편안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씨의 유래, 노씨는 중국의 제나라 때 벼슬이 정경이고 시효가 경중이신 휘해께서 큰 공훈을 세워 지금은 산동성 장청현인 노현을 체읍으로 받아 그 지명을 취하여 성을 노씨라 하였다. 여기 보니까 노현이라는 체읍을 받아 그 지명을 취하여 성을 받았는데, 대부분 중국이나 한국에서 성씨는 지명을 본뜨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강수에 살아서 강이라는 성씨를 받았고, 중국 고대 희수에 살아서 희씨라는 성을 받아요. 그래. 성이라는 것이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지명을 따라서 짓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노씨도 노현이라는 곳에 지명을 따라서 지었다, 이런 유래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이름은 성과 본관으로 이루어지는데, 성은 실제 그 시족의 연원에 대한 혈족의 연원에 대한 메시지를 연원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본관은 지명을 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연은 본관이 전해주는 거고, 혈연은 씨가 전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꽃이 피지 않고 있으나 이곳에 꽃이 피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반대편에 석벽은 물 뒤로 굉장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고요. 이곳은 지금 대전에 있는 뿌리공원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뿌리공원의 연원에 대한 비석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뿌리공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알게 하여 경로 효친 사상을 함양시키고 한 결의 자손임을 일깨우기 위하여 세계 최초로 성씨를 상징하는 조형품을 세운 충효의 산교육장이다. 우리나라 국조는 기원전 2333년에 고조선을 세우신 단군 왕검이시며,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성은 삼국시대 왕족과 일부 귀족 중심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고려 초기부터 귀족은 물론 평민도 성과 본관을 쓰게 되었다. 성은 조선조 세종 때 세종실록 지리지에 265성, 영조 때 도곡 총설에 298성, 1930년 국세 조사의 결과 250성이었던 것이 1985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275성, 3,349 본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성씨는 성명의 구성과 개념이 특이하여 성과 본관은 가문을 나타내게 되고, 이름은 가문의 대수를 나타내는 학렬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성명으로 개인의 구별은 물론 가문, 계대까지 알 수 있다. 이곳 뿌리공원을 통하여 우리 모두는 숭조위선의 정신으로 화목과 교선을 돈독히 하고, 충효의 실천으로 한민족의 어를 자손만대에 길이 빛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뿌리공원의 연원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고요. 네, 이곳에 보면 한국 족보 박물관이 있네요. 이곳은 족보 제1전시관 한번 들어와 봤고요. 여기 보니까 시족이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족은 단계적인 친족 집단의 하나로 결혼에 따라 성립되는 출생 계통을 뜻하며, 남성을 통한 경우 부계, 여성을 통한 경우 모계라 한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화 속에서, 신화에서 역사로, 이름은 신화에서도 나오고 뭐 역사에도 나오고, 사성은 왕이 내린 성씨를 사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성의 연원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각 족보에 나오는 기술 방식이라든지 족보를 가장 중요한 학렬표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네요. 그러니까 항렬표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항렬은 뭐 270개 족보에 보면 한 200대의 족보의 항렬은 대부분 목화토금수, 오행에 따라서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행이 항렬 배정의 기본적인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족보들이 전시가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랑 같이 와서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예. 여기에 보니까 광개토 대왕비가 이렇게 좀 조형물로 서 있는데, 광개토 대왕비는 제가 1990년도 말에 직접 방문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웅장하고 그 정치가 하늘을 찌를 듯한 기계와 그 역사의 흔적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에 가면 여기에 모형을 떠서 만들어 놨네요. 족보를 찍었던 목판이 있네요. 목판으로 족보를 찍었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재산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부유했다. 대대로 후손이 명문 귀족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족보의 침제, 그러니까 나무로 목판으로 찍었다라는 것은 정말 그 집안이 번성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족보 제4전시 족보의 세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태조, 단종, 세조, 예종, 선조 각 왕들의 세보에 대해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왕실 족보는 따로 정리가 돼서 그걸 선원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돈영보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돈영보첩은 여기 있네요. 돈영보첩의 의미에 대해서 좀 보면 돈영보첩은 대왕편과 왕후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돈영보첩은 식년마다 2부씩 작성되는데 자년, 묘년, 5년, 유년, 4년마다 한 번씩 작성이 되네요. 이를 정환과 차안이라 하였다. 그래서 돈영보첩의 수록 대상은 왕친, 왕후, 세자빈의 친족. 이들 중 왕친은 돈영보첩 대왕편에 수록하고 왕후, 세자빈의 친족은 돈영보첩 왕후편에 수록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름들이 쭉 나와 있네요. 고조, 연, 남자는 용, 남자, 덕부, 남자, 온, 여자. 여자는 이름이 따로 없고 동그라미로 그냥 표시. 왕실의 족보는 선원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원록에는 태조에서 현종까지 이르는 9대손까지 외파 6대손까지 기록해서 수록 순서는 대군, 공주, 왕자, 옹주 순으로 되어 있고요. 선원록은 조선시대의 다른 왕실보다 일반 가문의 족보와 다르게 여성에 관한 정보가 매우 상세하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여성의 이름과 출생연이 기록되어 있고 첨녀의 경우에는 모의 신분과 성명까지 기록되어 있다. 선원록은 일반 가문보다 남녀 평등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조금 더 잘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에는 어머니의 이름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영춘이 쓴 여자의 족보입니다. 어느 날 문득 족보를 보다가 족보 속에 바람처럼 누워있는 나를 보았다. 이름 두 자는 간대없고 시집 보낸 아버지의 명자 아래 실뿌리처럼 겨우 매달린 이씨라는 성뿐. 내 살아온 무게보다 엮어온 역사보다 아득히도 작은 여자의 무게. 이조의 바람이 이조의 선율이 어머니의 혼으로 할머니의 넋으로 다시 살아나 내 족보 위에 온통 통곡의 강을 이루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리워 족보를 찾아보면 아버지의 이름 옆에 김혜김씨, 전주희씨라는
성만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을 뿐 어머니의 이름을 찾아 외가의 족보를 찾아보면 어머니의 이름 자리에 아버지의 이름만 남아 있다. 예, 이 족보라는 것이 한 집안의 가계를 기록하는 중요한 문화이긴 하지만 남녀 차별의 흔적을 너무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는 게 또한 족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를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혈통의 가계의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예, 지금은 이제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족보에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상관없이 차별 없이 기록되고 있지만 과거의 어떤 아픈 역사의 모습을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이름이라는 것이 존재의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뿌리인데 잘못된 차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 그 사람의 역사가 기억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